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도인 2018년보다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근 2019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보호구역 내였습니다. 사망자가 6명이 발생했거든요. 2018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577명, 사고 건수도 555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행 사고를 좀 보면 10명 중 7명이 보행 중에 사망을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고 이후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고를 미리 좀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확충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허 교수님, 지난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또 관심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두 가지가 같이 통과가 됐죠. 네. 도로교통법상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과속 단속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사고를 내거나 사망케 하면은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강화했죠.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해가지고서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부상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부상 시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한 법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네,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예. 이 도로 환경을 개선해서 이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들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그 현황을 이슈 분석 쌍심지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재개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대책은 강화되었지만 아이들과 차들이 뒤섞인 학교 앞 모습은 여전히 위험해 보입니다. (4년) 전 쌍심지 취재 당시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오히려 차를 피해 걸어야 하는 아이들. 4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애들끼리 장난치고 가다가 사고라도 날 수 있고 갑자기 차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차가 이쪽으로는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 스쿨존 내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보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300m를 달리는 동안 운전자가 스쿨존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 속에 스쿨존 안전시설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해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봅니다. 경기도가 얼마 전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스쿨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스쿨존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았던 게 바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였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 특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평균 신장이 131cm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의 높이가 한 1.5m거든요. 네. 그다음에 SUV 차량이 한 1.7m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린이들이 그 차량들 사이에 있다면은 거기서 혹시 튀어나온다면은 주행하는 차량이 어린이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그런 이면 도로에서 불법 주행자 차량이 있고 그 사이에 어린이 통행한다면은 사실은 이 불법 주행자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일종의 원인 제공자인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불법 주행자 차량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야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음이 7배가 높고요. 그만큼 뛰게 되면은 운전자가 시간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주정차된 차량 사이 차의 앞뒤를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이 18배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불법 주행차 못하게 하 있고 또 있는 노상 주차장도 옮기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현실은 학교 주변에 또 차들이 많고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 사이사이가 튀어나오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 위험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이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상충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실시를 제일 먼저 했죠. 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조례로 정한 겁니다. 보통 지자체장이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보다는 훨씬 더 상위법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또 이게 또 조례로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뭔가 상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노상 주차장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또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또 주변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사실은 박차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야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되 낮 시간대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 주차 자체를 금지하고 대신 야간에 박차의 개념으로 허용하는 그런 탄력적 운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단속만 해가지고는 좀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보통 차로폭을 한 3.5m 정도로 설계를 보통 많이 합니다. 하고 그 옆에 척구라고 해서 이제 하수 가는 척구가 있는데 그게 한 0.5m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4m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의 폭이 2m 이하다 보니 불법 주행차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옆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행차가 만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물리적으로 불법 주행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로폭을 2.75m 정도 더 가면은 척구가 0.5m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3.25거든요. 그러면 불법 주행차 차량이 있으면 그 옆으로 차량 통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로 공간 자체를 좀 줄여버리는. 네, 그래서 네, 네. 불법 주행차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대책도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또 좋은 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좋은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막고 있을까요? 제가 이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좀 외국도 뭐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요. 일본이 보면 우리하고 좀 도로 사정이 좀 비슷한데 아예 일본은 다 일방 통행으로 하고 있죠. 아예 불법 주정차를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거 해놓으면은 차가 못 지나가는데 특히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리프라우엔 초등학교를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네. 학교 앞에 3차로로 이렇게 오다가 바로 횡단보도 건너는 그 앞에는 한 차로를 없애버린 거예요. 역부로 병목 현상을 유발하면서 그 차를 없애가지고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그 화단을 조성한 이유는 운전자가 그 꽃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답니다. 네. 그러면서 뭔가 병목 현상을 유발해가지고 속도를 못 내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단계부터 아예 원칙적으로 그게 가장 좋죠. 네, 못하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현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일방 통행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처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바로 얼마 전이죠. 6월 29일부터 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 불법 사례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포함이 좀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 주민 신고제 할 때는
그 4개 지점입니다. 그 소화전하고 교차로 모퉁이 여기는 그거로부터 5m 이내는 그 주행차 금지.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버스 정류장은 10m 이내 여기는 주행차 금지 구역으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추가해서 그 5개 이제 구역이 되는 거죠. 거기 네. 5개 지점에 대해서는 그 안전신고제를 그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개정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차 금지했을 때 그 벌금이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현재는 그 2배로 어린이 보호구에서 2배로 이제 증가되는데 이걸 3배로까지 증가하는 법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영상에서 봤던 학교 앞에 통학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폭이 굉장히 좁고 인도하고 차도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좀 좁은 곳은 말씀하신 대로 일방 통행으로 아예 지정을 하던지, 그렇죠. 예, 예. 아니면 통행 금지를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이 주셨는데. 스쿨존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70% 가까이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네. 이 보행 중 사망이 7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건 아주 지극히 후진국형 유형입니다. 선진국은 10%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보행 중 사망률이 높은 근본 원인은 이 스쿨존이 이 양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면도로는 한 7, 8m, 막 넓으면 9m인데 이거를 양방통행으로 시켜놓으면은 인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차도 경계턱이나 가드를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사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되는 근본 원인은 여전히 이 자동차, 우리 교통 정책의 큰 중요한 축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자동차를 먼저 우선하는 그런 차량 정책이 통행이. 그렇죠.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 스쿨존만이라도 일방 통행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확보해주고 네. 그다음에 차는 돌아가서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허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방 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인 한계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방 통행을 하려면 대체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 일방 통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일방 통행을 하다 보니 접근 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회되는 동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방 통행 노선에 있는 상가들이 반발을 많이 해요. 뭐 매출이 떨어진다. 네네. 그런 거에게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있다면은 일방 통행으로 지정해서 그 나머지 여유폭은 보도로 확보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이 도로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너무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그 1967년에 동경도지사 민노배, 이 민노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노배 방정식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도로 빼기 차도는 인도였습니다. 즉 도로 만들 때 차도부터 만들고서 인도 없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도로 빼기 인도는 차도로 바꿨어요. 이제 인도부터 먼저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다. 사람을 먼저 우선한다고 하면은 특히 스쿨존에서는 다 일방통행을 해줘야지만 인도가 나옵니다. 네. 이게 예.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능하다. 이 문제가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예. 네. 어디를 우선으로 할 거냐. 네네네. 예,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스쿨존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한국에선 10m도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나 차가 뒤엉켜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이 좀 불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면 항상 이 보행자는 우리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는 저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근본적인 그 취지의 말씀이시고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밀집한 그런 곳에 도로가 이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길의 중간을 걸어간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단 보행자가 불법입니다.
보도가 제공되지 않은 그런 도로에서 사람은 도로의 갓길,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의 모든 보행자는 어떻게 보면은 보차 운영 도로에서는 상당한 불법을 현실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행자 우선 도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도로 포장을 그 보도처럼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특별한 도로, 보행자가 쓰는 그런 도로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인식을 주면서 차량의 속도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행자 우선 도로 정책을 조금 확산시키고 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어도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그 도로의 전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또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이게 스쿨존인지 아닌지 언제 끝나는 건지 조금 헷갈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예.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실 지금 민식이법에 빨리 시급하게 보완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네네. 이 사고 내놓고서 나 이거 스쿨존인지 몰랐다. 그래서 어디가 스쿨존인지를 쉽게 알려줘야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서 마치 그냥 용의 이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노면 표시를 이렇게 역삼각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의 이빨을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날카롭게 뱀의 이빨을 그려가지고 사는 뭐 저는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네. 저는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아예 인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흔히 뭐 마운트업 횡단보도라고 하죠. 이 과속방지턱형 횡단보도인데 그러면 운전자가 볼 때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저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그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유지 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자라면서 그 가로수가 그 표지판을 가리면은 또 운전자가 못 보거든요. 그런 식의 유지 관리.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노란색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실제 노면 표시에서도 제한속도 30도 표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해서 그게 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차로폭도 좁으면서 내가 진짜 특별한 구역에 내가 진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럽에요. 이 운전자들한테 주는 아주 교통안전 경고하는 말 중에 속도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속도만 죽이면은 사고는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속 한 50km 이상 달리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에 사망사고가 60%, 70% 가는데 한 30km만 달려주면 거의 5% 이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생활도로에서는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거죠. 이 규정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또 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 또 환경을 만든다. 이게 이 두 분이 오늘 가장 많이 그렇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운전자 안전과 보행자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설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안전 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사고가 나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으로 말미암아 그 운전자들이 그것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우리 차량으로 단속하고 또한 우리 단속원들이 내려서 계도 조치하고 또 계도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또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안전을 위한 변화.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검은색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을 활용하여 시인성을 강화한 안전시설물들이 스쿨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 환경 및 시설 개선은 물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문화의 정착, 그리고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시설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심층 분석해봅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무인 단속 카메라인데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모든 스쿨존에 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이 교통 단속 장비 설치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0%밖에 안 되죠. 네. 예, 결국은 뭐 초등학교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22년까지 한 8,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안전시설 중에 이 CCTV가 저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0년, 2001년 요 2년 사이에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을 줄였습니다. 사실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2년 사이에 3,000명을 줄였는데 이때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카파라치였습니다. 나의 위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 위반 못합니다. 네. 위반 안 하면 사고는 줄기 마련이죠. 상당히 앞으로 이 CCTV가 많이 설치가 되고 하면은 저는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일하면서 뭔가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도 같이 바뀌어 나가는 식으로 나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허 교수님 CCTV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그 매칭 펀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을 절반씩 대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총 사업비가 한 1억 2천 정도 규모거든요. 네네네. 그럼 한 1억 2천 정도인데 지금 CCTV 지금 그 과속 단속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약 한 4,800만 원입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하면서 무인 단속 카메라 달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못 해요. 현재 지금 예산 구조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지금까지 못 해왔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서는 CCTV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이 되어 왔는데 그나마 이제 예산이 확충이 되어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이제 같이 들어가 주니까 훨씬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흔히 3 정책이라고 하죠. 네. 에듀케이션, 네네. 예, 교육. 두 번째 우리가 엔지니어링. 지금 이제 안전시설 얘기만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엔포스먼트라고 해서 단속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3가지 습관을 길러줘라. 이제 첫 번째가 스탑입니다. 항상 우선 멈추는 습관이죠. 네. 두 번째가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어라이브 얼라이브. 도로를 건너면서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사실은 보행 중 사고는 정말로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쿨존이 제일 위험한 시간대가 이 등하굣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는 차량 통행 제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문제는 그걸 시행하기 했다간 너무나 큰 반발이 예상이 되고 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곳이라면은 설득시켜야죠. 우리 운전자들이 조금 불편하면은 불편한 만큼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흔히 교통노출도 우리 아이가 밖에 나와 있는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노출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 봄입니다. 월별로 보면은 5월이에요. 또 이 요일로 보면은 토요일이고요.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2시에서 한 6시 사이. 결국은 뛰어놀기 좋은 만큼 사고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서 더 각별히 주의와 교육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가정에서 또 운전자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대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어린이 안전에서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안에 진출입 시설이 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한 그런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도로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 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손 치더라도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의 시점과 종점이 있잖아요. 시간대가. 그러면은 성인의 어떤 시각으로 봐서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지만 어린이들의 시각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등하교 시간대 그냥 만들 뛰어다니던 그런 도로였다. 그러면 그 아무 생각 없이 또 뛰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군요. 예, 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어린이들 교육하고 좀 무리거야지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좀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교육이 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납니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거든요. 전에 광명에서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 주머니 갖고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가 차 밑에 들어갔고요. 하나는 끈으로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지켜보다가 차가 뒤로 그 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선진국에서는요. 저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아이는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 꺼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을 못 받은 우리 아이는 그냥 그대로 끊어갑니다. 정말로 안전교육만큼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보약이 없습니다. 그런 보약의 중요성을 아시고서 꾸준히 양질의 보약을 복용해 주시는 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평소에 좀 어떤 상황인지 또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은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세상, 이슈 분석 쌍심지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